뉴욕 증시가 부진한 경제 지표와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에 호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01% 하락한 18,472.17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0.12%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60% 상승한 5,139.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전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7월의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0.25에서 0.50%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0명의 위원 중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FRB는 경기 전망에서 단기적인 위험은 감소했다고 밝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예상치 1.4% 감소를 밑돈 것으로 이는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 영향으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9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2.3% 하락한 배럴당 41달러 9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개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 연준이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동결시켰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는 어제 종가 수준이었고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내구재 수주 주문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다가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에다가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2% 하락한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15거래일째 순매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찰실한 매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하락하고 중국 증시가 2% 넘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주목했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에 금리는 동결됐는데요. 향후 금리 인상 전망과 함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국대 IT금융학과의 오정근 특임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세계가 주목했던 미국 연준의 7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보다는 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번 7월 FOMC 회의 내용부터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가 다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은 동결할 것으로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약간 그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라든지 고용사 지표는 근데 괜찮게 나왔지만은
브렉시트 이후에 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수출이 이제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도 이번에는 동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해왔는데 그 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내용에서 그声明에서 이번에는 이제 기자회견이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없었는데요. 내용에서 9월 금리 인상을 경기 지표를 보면서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주었습니다. 예. 향후 금리 인상 여부에 이제 판단을 줄 만한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은데요. 교수님. 네,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이제 4.9%로서 미국이 완전 고용 상태, 실업률 지표를 보면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이고 미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개인 소비 물가 지수, 물가 지수가 6월달 1.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항상 그 고용과 그다음에 이제 물가는 한 1년 정도 뒤를 내다보거든요. 통화 정책의 파급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물가와 고용만 본다면은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수출이 작년에도 7.5% 감소한 데 이어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7% 정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 우려 그리고 수출 둔화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가동률도 약 75% 정도까지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달러 강세 우려나 수출에 대한 우려가 미국이 이제 함부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올해 이제 세 차례 남지 않았습니까? 대선을 일주일 앞둔 11월에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금리를 인상한다면 연내 2번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회의 결과를 보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점쳐지는 건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미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제 고용지표, 실업률이 4.9%다. 그러면 이제, 개인 핵심 물가 지수가, 소비 물가 지수가 1.6%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외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런 추세를 좀 보면서 달러 강세와 수출 둔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 연준의 지난번 재무장관도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하고 대미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면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워낙 통화 가치 절하를 자제를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시장에 팽배해졌으니까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될 것도 같은데요.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갑자기 증시가 좀 폭락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또 여전히 100%는 아니고 12월 가능성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제 그 이전에 우리 경제가 워낙 지금 침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가시화되는 그러니까 9월 인상한다 그러면 8월 정도 중순점에 나오는 7월 지표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다 감안할 텐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뭐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우리 자금 유출이 되면서 주가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미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일본 쪽으로 가볼게요.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슈가 일본에서 있을 BOJ 통화정책 회의일 텐데요.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데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지금 현재 성장률이 0.5%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0.1% 수준이라서
이거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재무장관이 순방을 하면서 그런 것에 관해서 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미루고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브렉시트가 오히려 일본으로 하여금 그런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일 모레 있을 일본은행 정책 회의에서 완화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28조 엔, 한국 돈 약 300조 원 상당의 재정 정책도 확장 정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같은 글로벌 상황을 점검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하반기 정책 방향은 어떨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요? 하반기는 이제 지금 이제 금년의 성장률 상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1분기 0.5, 2분기 0.7로 상당히 저조했는데 그러나 하반기는 일단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상고 하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 지평도 있었고 또 이제 자동차 개소세 이나 연장 조치도 있었고 여러 개 또 재정의 조기 지평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0.5, 0.7이 나오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추경을 조기 지평을 해야 되고요. 또 한원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의 성장률이 최소한 하반기가 상반기 정도는 나와야만이 경기가 어느 정도 2% 중반대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전망해보고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증시 점검해보고 국내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는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을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였고요. 그에 앞서 마쳤던 유럽 증시는 이틀째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우선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미국 FOMC 회의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FOMC 회의 전에 그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는 시장에서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 FOMC 회의의 결과가 예상했던 부분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에 봤을 때는, 우선 뭐 시장이나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흐름을 이겨가지는 어떤 변동성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그 FA 성명에서는 미국 경제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고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단기 리스크들이 감소했다라고 좀 밝히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9월 정도로 좀 예상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그 금리 인상 시기를 연말,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상했었던 그런 투자자의 그런 성격의 자금이 9월로 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좀 시장에 작용할지 이 부분만 좀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올해 추가 FOMC 회의가 9월, 그리고 12월 한 3차례 정도 남아있는데요. 11월 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일주일 전이라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면서 9월 아니면 12월 둘 중에 하나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 시장이 계속 소폭 개선에 좀 나타나주면서 이런 금리 인상은 연내고 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FOMC 회의에 대한 화답을 한 것보다도 좀 FOMC 회의가 무난하게 지나가는 그런 쪽이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면서 오히려 국제 유가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이 국제 유가에 더
반응을 더 세게 하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면서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런 경제 지표나 아니면은 뭐 중국의 그런 경제 상황 쪽에서의 전 세계 증시가 반응을 당분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표가 일단은 고용과 물가일 텐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을 살 만한 내용인지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뭐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살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미국 상무가 발표한 6월 내구재 실적 수준이 전월 대비 4%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그 2014년 8월 이후에 최대 감소율을 좀 보이는 상태에서 뭐 시장에서의 반응은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진 않았나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오히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나 이런 좀 글로벌 변수 한마디로 미국 경제 지표보다도 다른 미국 경제 지표보다도 다른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더 시장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국제 유가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의 영향으로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 국제 유가에 대한 그 계속해서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더 크지 않을까 이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미국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연준에 대한 성명에서의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그 방향성은 좀 좋게 흘러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금리 인사 FOMC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후쿠오카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 돈으로 약 한 3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아베노믹스 승부수를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주 일본은행의 BOJ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증시는 또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28조엔을 이상하는 그 경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우선 정부의 재정 지출 부분이 한 13조 엔까지 좀 달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그 이상의 그 경제 지출까지도 좀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그 유동성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일본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이런 경기 부양 어떤 패키지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고용 시장 쪽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크게 지금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고용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저소득층이 지금 2,200만 명에서 2,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규모의 그 인구들에게 우리나라 돈을 11만 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곧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금액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확장세를 일본 정부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더 강하게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좀 와볼게요.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게 정말로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15거래일째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2%나 빠졌고 삼성전자가 소폭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FOMC 회의 결과 이후로 오늘 국내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 또 전략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벤트에 대한 소멸 관점에서는 시장은 그전에 외국인들의 매수 랠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이 잇따라 지금 2분기 실적을 좋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모멘텀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당장 8월에는 아니더라도
그 3분기 내에 2,100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좀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펀드멘탈 기초로 한다면은 충분히 외국인들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브렉시트 이후에 유동성이 유럽보다는 신흥시장 쪽으로의 자금이 더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신흥시장 내에서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 4월 달에 2,000선 넘었을 때랑 그런 환경은 틀리기 때문에 2,000선 넘었을 때 뭐 펀드나 이런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시장에 대해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장에서 지수는 견고하다고 하지만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화장품 관련주 또 제약 바이오주가 급락세가 나왔었거든요.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장대응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인 개별 종목 장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화장품 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의 그런 좀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좀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어제도 LG생활건강이 2분기 실적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쪽에서의 견제로 인한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글로벌적인 부분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실적에 나오는 기업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 산업재 쪽에서 IT 안에서도 OLED나 OLED 쪽 그리고 3D 렌즈 쪽 같은 이런 하반기 실적이 확실한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잠정 실적만을 내놨던 삼성전자, LG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잠정 실적 발표 때는 나오지 않았던 사업 부문별로 실적들이 상세하게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각각 어떤 사업에서 견고한 실적을 발표했을지 잠시 뒤에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여름철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곽강받을 것이다라는 이슈입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이사님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앞으로 장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다소 늦게 좀 연결이 됐는데요.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가 2분기 확정 실적지를 발표하게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비교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 월 초에 7일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잠정 실적이 무려 8조 1천억, 8조는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삼성전자가 대망의 15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그로 인해서 종합지수가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안정권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2,000포인트가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추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신고가행진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줬던 대표적인 주자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오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쌍두마차를 할 수 있는 LG전자도 역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난 8일에 5,846억 원, 전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한,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함으로써 추가 상승의 기대가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삼성전자, LG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특히 이번에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확정 실적이 세부적인 사업부별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사업부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삼성전자든 LG전자든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절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 부분이, 모바일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고동진 사장과 대표와 LG전자를 이끌고 있는 조춘호 대표 간의 승부도 아주 볼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에서 갤럭시 S7은 이 고 대표가 지난 스페인 연초에 스페인에 가가지고 자신 있게 현재 출고된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 혁신적인 스마트폰이다 하는 자신감을 어필했죠. 그 여파로 인해서 이 S7의 매출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8조 원대로 훌쩍 떠오면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LG전자는 이 G5에 대한 매출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부분에서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 이미 지난해도 192억 원의 적자를 보였고요. 1분기에만 무려 2,020억 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은 LG전자는 모바일 사업 부분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LG전자도 그 조춘호 대표가 취임한 것이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적자가 보인다 크게 우려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백색 가전 분야,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는 엄청난 실적을 LG전자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LG전자가 가전 부분에서 무려 한 7,500억에서 한 7,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오늘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가전 부분에 대한 실적이 충분히 만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LG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잠정치보다 준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들 종목에 대한 호재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매년 무더위가 시작되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정부가 해결책으로 스마트 그리드의 보편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가 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님. 네. 예. 요즘 또 참 주식 투자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 국내 시장 쳐다봐야죠. 이제 다음 주면요. 다음 달부터는 30분이 연장이 됩니다. 3시 30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밤에 되면 저녁 드시고 나서 10시 이후부터 또 미국 시장 봐야 되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미국 시장 결과 봐야 되고 너무 어렵죠. 근데 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 스마트 그리드는 또 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 열대야로 인해서 열대야가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를 열대야라고 한답니다. 이때 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번 밤중에도 제가 일어나서 한번 기온을 보거든요. 30도를 넘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연일 펼쳐지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가전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난 11일 날에는 최근 2년 만에 예비율이 9.3%로 10%대 이하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비상사태에 도입하면서 경보 준비 단계를 정부가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그렇죠? 지난 월요일이죠. 25일에는 오후 3시에 8,022만 킬로와트를 기록함으로써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부가 그 대안책,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뭐냐? 스마트와 그리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전력망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일방적인 한 방향의 전력을 보내기만 하는데 이제 사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양방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증설을 하지 않는다, 전력 설비를 증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블랙아웃에서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력을 그렇죠, 유효하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전력망에 입힌 그런 첨단 지능화 고도화 사업을 스마트 그리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전력망의 수급에 굉장히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이 관련주들이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S텍이라든지 LS산전, 루리텔레콤,
옴니 시스템, 효성, 비초로셀 이런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미 이것은 제가 주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부품주 중심의 시장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씀드렸죠. 그것과 일맥상통하면서 이들 관련주들이 향후 조금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 높지 않을까. 투자자분들께서 이 점을 한번 같이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증시 쪽으로 좀 와볼게요. 어제 중국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줬습니다. 국내 장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오늘 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좀 나아지는데요. 급락 이유가 뭐였는지 앞으로 증시 흐름은 어떨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죠. 다우는 소폭 조정을 받고 나스닥은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다우보다 나스닥이 영향을 더 크게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시는 우려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FOMC가 끝났죠.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이 FOMC 회의보다는 다음 달에 있을 잭슨 홀에 열리는 잭슨 홀 컨퍼런스 이거는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26일 날 열리죠. 이 캔서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도하는 연례 정책 토론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매년 8월 달에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집결을 합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총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연준이 향후 미국 시장을 이끌고 갈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를 이 컨퍼런스로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8월 26일까지는 큰 변화 패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장마겸 이후에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것이 중국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요즘 또 중국과 아주 복잡한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죠. 이번에 아셈 회의 가서도 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보다는 북한을 더 챙겼다고 뉴스가 대서특필하는데 뭐 그럴 정도로 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제 국내 시장도 오르다가 상승폭이 좀 둔화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하락했냐? 상해 종합지수가 2.5% 하락했습니다. 심천 지수는 3.7%가 급락을 했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줄였기 망정이지 심상치 않은. 더군다나 세계 증시에서 중국 시장이 그동안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빠져버림으로써 국내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한번 살펴보죠.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시중은행의 유동성이 이게 불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1월물 지난 화요일자 기준으로 지난 7월 26일 기준으로 1월 1일물 15금리라는 것이 상해 은행 간의 대출금리를 15금리라고 합니다. 이 15금리가 2.037%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다음날 어제 27일 날 2.038% 또 올라가 버려 추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9거래일 연속 15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중 유동성 공급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좀 불안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단기 유동성이 너무 타이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첫 번째 중국 증시의 급락 요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국을 정치 경제를 모두 이끌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자산의 거품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산 거품을 좀 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하반기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고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소식과 함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증감위에서 자본시장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심천거래소가 하락폭이 더 상해보다 컸거든요. 그 이유는 심천거래소 테마주 공시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급등락, 요동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심천거래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테마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보도를 함으로써 이 여파로 중국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도 다 겪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시장, 강한 시장, 냉정한 시장, 공정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겪어야 될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어제 중국 시장의 급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하락은 중국 시장도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일 장막판 무렵의 중국 시장의 급락은 일시적인 현상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하락한 이유를 제시해드렸다시피 시장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국 증시 급락 이유는 크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나스닥 지수의 연동성이 크다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럼 오늘 상승 출발이 또 예견이 되거든요. 투자 조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국내 증시도 이제 대박이 2,000포인트.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15일째 국내 순매수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눈통을 받고 있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연일 매도에 급급한 모습이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린 기억하십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연일 매도하는 장세, 고점 장세 없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추세적으로 접근하는 전략. 야, 조금 먹었다고 지금 더 불안하시대요. 왜?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자, 이 수익을 날 때 더 여유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손해실을 봤어. 이때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한 거거든. 시장 판단을 잘못했든지 종목 판단을 잘못했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손절해야 되느냐. 이걸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종목 고치를 해야 되나.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났어. 그럼 여유롭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왜? 잘 들어가신 거고 종목 선택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저는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자, 공적 기금 중에서 최대의 세력이 국민연금입니다. 이 국민연금은 액티브 전략을 취하지 않고 패시브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패시브는 안정적인 전략을 취합니다. 근데 이 국민연금에서도 1,000억, 2,000억,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중소형주를 지금 대거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도가 이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철저하게 이제 수익률 게임의 장세가 기관들 사이에서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됐고 증권사 직원들도 이제는 고객 매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고객의 수익률 가지고 이제 그 직원의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께서도 철저하게 종목별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소재 부품 관련주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포함이 되겠죠. 전기전자 부품주들 그리고 은행증권 다음 주부터 증권 매매 시간이 30분 연장이 됩니다. 수요 예상됩니다. 은행증권 같은 금융주들 그리고 역시 음료 그리고 식품 같은 자산주들 역시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목요일에 마켓 리더와 함께 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